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오늘 나비스톡스 방정식 관련돼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하는데 조금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나베스톡스 방정식 관련돼서 비선형이 뭔지, 그리고 편미분은 뭔지,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뭔지, 뭐 이런 개념들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나베스톡스의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나블라라는 이 기호를 풀어내면 이런 모양으로 전개가 된다 해서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인 F는 ma에서부터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펀더먼털한 어, 가장 그 바닥에 있는 방정식은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기반을 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속체 가정이 무엇인지 유체를 저희가 불연속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기준이 되는 것을 이제 크누센수라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부피가 매우 매우 작으면은 작은 미소 공간에서는 이 기체라든지 무슨 유체의 이런 액체의 입자들이 굉장히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겠지만 어느 일정 부피 이상부터는 그 밀도가 이제 불규칙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바뀐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유체라는 것은 연속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기준이 된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대칭성과 보존 법칙 관련돼서 물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실험이라든지 뭐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저희가 보존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칭성이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보존 법칙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나 뉴턴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성질을 알고 이런 것들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라든지 운동량에 대한 개념들을 이 성질로부터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칭성과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오일러리안이라는 거랑 그리고 라그랑지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직 그 개념을 가기 전에 지금 그 보조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체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우주 공간에 에테르라는 유체가 있냐 없냐를 두고 여기 있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어떻게 보면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유체역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일단은 사진으로만 붙여놨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천상계에 에테르라는 유체를 가정을 하신 분들, 그래서 별이 이렇게 공전하는 그 운동을 설명할 때 에테르라는 유체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신 분들이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 이제 뉴턴 선생님은 이제 에테르 같은 거 없다, 중력 법칙이 있다, 그냥 이 별과 별 사이에서 이제 그런 유체의 흐름 없이 그냥 이제 중력이라는 힘으로 이게 이제 공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분이 이제 이제 오일러가 설명한 이제 유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라그랑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다른 방식으로 유체를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달랑베르라는 분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일러는 굉장히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시고, 여기 옆에 보이는 분이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잘 아시고, 라그랑주도 물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달랑베르가 이제 뉴턴의 후계자격이 되는 프랑스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라그랑주를 발탁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라플라스도 달랑베르가 발탁합니다. 그래서 뭐 전자기학이라든지 물리학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분의 이름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그랑주랑 라플라스. 어, 뭐 유명하게는 라플라스가 나중에 뭐 라플라스 방정식 그리고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병호경 수업 중에 이제 신호 그리고 컨트롤 관련된 수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제어 쪽을 아무튼 공부할 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라플라스가 이제 달랑베르가 발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이분이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미분 방정식 소개해드리면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분으로부터 이제 가져왔었고, 그리고 블랙홀의 개념도 이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생각해낸 분 중 하나로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있던 시대라서 나폴레옹의 약간 총애를 받던 나폴레옹의 선생님격 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 나폴레옹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라그랑주는 이제 달랑베르가 이분도 발탁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러랑 달랑베르, 라그랑주, 베르누이 여기 이제 다 같은 시대에 계시던 사람들인데 유체를 두고 이분들이 엄청 많은 논쟁을 하면서 유체역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일이 오일러 여기 보이는 이 오일러가 나중에 속도 포텐셜을 이제 이분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서 발랑베르라는 분이 포텐셜 이론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이론의 수학적인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그랑주 방정식 오일러리안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 중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오일러랑 라그랑주가 같이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든 역사적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라그랑주 역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뉴턴 역학에서 그거를 에너지 개념으로 더 이제 조금 더 심화시킨 역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라그랑주 역학도 이 라그랑주가 이렇게 해서 이 라그랑주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 물리학의 어떤 양자역학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는 물리학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300년 전에 계시던 분인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 300년 전에 계시던 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이 달랑베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일러랑 라그랑주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달랑베르가 했던 일이 달랑베르의 역설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체역학의 역사를 보면 왼편에 있던 분들은 이 천상계에 에테르란 유체가 있다. 그리고 그 유체의 흐름을 따라서 별들이 공전하고 운동하게 된다 했고 뉴턴은 그렇지 않다. 에테르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달랑베르는 뉴턴 측의 주장에 어, 더 따랐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상유체를 운동하면서 이제 아주 아주 이상한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유체라는 것은 이제 비점성이고 비압축성인 조건에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상유체 계산 결과 어떤 물체도 유체 속에서는 어떤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물체나 공기가 물 속에서 움직여도 저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비행기도 자동차도 배도 저희도 뭐 길을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 때 저항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힘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수학적인 이론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저항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달랑베르란 분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유체일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달랑베르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 내용을 이제 여유당 물리 세미나라는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분의 내용을 조금 참고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꼭 여기 채널에 들어가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그때 당시 베르누이, 오일러, 달랑베르, 뭐 라그랑주, 라플라스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베르누이는 어떻게 보면 달랑베르랑 다른 쪽에 서 계시던 분이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모두 잘 아시는 베르누이 정리인데요. 이제 달랑베르가 하는 거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쪽에서의 이제 베르누이 정리를 전개한 식과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한 식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유체가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 빨간 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물에 이 공을 빨간 공을 띄워놓으면 당연히 이 공이 아마 이렇게 뭐 이 유체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든지 아니면 어떤 힘을 받아서 힘을 받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달랑베르가 한 수학적으로 이걸 전개해 보니까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힘이. 왜냐하면 이 식을 통해서 베르누이가 이상유체를 통해서 이 식을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 지점, 이 첫 번째 지점, 첫 번째 지점에서와 두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에서 보면 이쪽 이, 이 항의 이 속도 부분, 이 속도 부분은 이 속도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물을 호스를 틀 때 이게 저희가 꽉 잡으면은 유체가 이제 빨리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성질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유체 속도가 바뀌는데 어, 여기에서의 면적과 여기에서의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쪽 항이 둘 다 똑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세 번째 항을 보시면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높이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항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높이가 둘 다 똑같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세 번째 항도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이제 상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 힘과 어, 이- 즉 여기에서의 힘과 여기에서의 힘이 둘 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둘이 힘이 같아 버리는 순간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고 결국 여기에서 이 물체는 아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베르누이나 오일러 뭐 여기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거는 별의 운동을 설명을 할 때 유체를 이상유체로 가정을 하고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따라서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유체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별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랑베르의 역설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르누이랑 오일러도 조금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자신들이 전개한 이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역설이 생긴 이유는 이제 달랑베르가 이제 이상유체에서는 이 항력이라는 것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달랑베르가 포텐셜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을 이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랑베르의 역설에 이어서 포텐셜 이론이 무언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에 아까 그 라그랑주랑 라플라스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이 둘이 했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달랑베르라든지 오일러가 만든 포텐셜 이론을 수학적으로 개념을 더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만드는데 공헌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이론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이론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화학과 연력학의 역사 세미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았던 이 그림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디 카르노, 저희가 잘 아는 카르노 이론을 만든 사디 카르노가 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게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열이라는 것도
열이 뜨거운 곳에서 열이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라는 것을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 플럭스의 개념을 이제 원래 이런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달당베르가 조금 더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데 공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저기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제가 위치라고 안 배우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서 조금 더 이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단지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이 뜨거운 정도도 어떻게 보면 포텐셜 에너지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아까는 열에다가만 해당을 시켰는데, 이제 이 달랑베르가 전체 다른 모든 영역에까지 이 개념을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포텐셜이라는 개념을요. 그래서 원래는 물이 떨어지는 이 원리에만 사용했는데, 열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뭐 전기의 양전하가 음전하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열이 흘러가는 모양이라든지, 또 바람이 흘러가는 모양이라든지, 물체가 흘러가는 방향, 그 산비탈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양이라든지, 모든 흐름에 대해서 이 포텐셜 이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료들은 저기 한화택이라는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올리신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분 것을 좀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지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자료가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분의 것을 조금 참고를 했는데, 그분 이제 포텐셜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이 일반화된 의미로 무엇이냐, 자연이라는 게 움직이는데, 즉 변화라는 게 계속 생기는데, 이것은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 불균형이라는 것이 생길 때 이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개념뿐만 아니고 열이 흘러가는 모양, 뭐 전기가 흘러가는 모양, 바람이 흘러가는 모양, 모든 흐름에 대해서는 이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온도나 농도, 압력, 전위, 이 자위, 고도, 이 모든 것을 포텐셜이라고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플럭스는 이 흐름들이 열 유속, 질량 유속, 뭐 속도, 전류, 자류, 어떤 물체의 가속도, 이런 것들이 플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관계식으로 드러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블라라는 기호는 어떻게 보면 3차원에서의 그 미분계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1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냥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식을 저희가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보고 이런 식의 이해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 조금 되게 신박했거든요. 저희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흐름들에 대해서 하나의 관계 이 일반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스칼라 벡터장 관련돼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전류의 전류장 아니면 중력장, 그리고 일기예보에 보이는 이러한 바람의 기류의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림들을 이제 전자기학에서 자주 보실 텐데요. N극에서 S극으로 흘러갈 때 여기 실선이 이제 등전위선입니다. 전위가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한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가는데, 여기 보이는 이 실선은 온도가 같은 등온선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 점선들은 이제 열이 흘러가는 연료를 나타내는 연료선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학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차원 모습일 때이고요. 어,
3차원으로 만약에 그려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보이시는 이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이런 그림은 자주 봅니다. 뭐 N극에서 S극으로 아니면 높은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근데 제가 3차원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조금 더 시각화해서 제가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들이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뭐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모양을 3차원으로 확대시키면은 이제 더 지금 저희 주변에 이 모습을 보면 지금도 온도가 뜨거운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을 거고 뭐 또 여기서 전자파가 흘러나오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장의 흐름들이 저희 주변을 마구마구 감싸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의 이해를 통해서 제가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 포텐셜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어, 뭔가 생각을 하나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재미있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 포텐셜 이론이 플럭스가 이 포텐셜의 이 공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어떤 자연의 아주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라그랑주라든지 라플라스 그리고 오일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유체역학에서 또 보면은 저희의 유동장을 설명할 때 이 유체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포텐셜 이론을 이 간단한 어떤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뭔가 라그랑주라든지 오일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러한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예전에 제가 그 벡터장 설명했던 것처럼 마이클 패러데이랑 맥스웰도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장이라는 그 필드라는 것을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달랑베르의 역설과 그리고 그 포텐셜 이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